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통일교육원 교수 김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여 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인문학의 눈으로 본 통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인문학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야겠죠.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낯선 분들도 있겠지만 인문학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마치 통일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다양하듯이 인문학을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창조해낸 모든 문화, 그러니까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방식들을 다 다루는 포괄적인 학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연 상태에 대한 어떤 탐구라든지 사회에 대한 탐구를 제외한 사람 자체에 대한 탐구를 인문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강의에서 인문학을 이렇게 정의 좀 해보려고 해요.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표현과 어떤 예술, 그러니까 사람이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사람이 걸어온 길, 무엇보다 윤리라고 하죠. 사람의 도리,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문학들이 그러면 우리의 통일 문제를 다뤄갈 때 어떤 좀 지혜를 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다루는 걸 주로 철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이 표현해낸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걸 우리가 문학과 예술이라고 말하고요. 사람이 걸어온 길을 다루는 걸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도리는 윤리학이나 도덕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나라 종합대학에서 보통 문사철이라고 하는 과목들이 이 어떤 단과들이 문과대학이라는 어떤 단과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인문학에 대한 이런 좀 공통된 좀 생각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문학을 통해서 통일과 평화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지혜들을 구해보고자 하는 것이 요약하면 통일 인문학의 어떤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인문학의 눈으로 통일을 본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움직임과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독일 통일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우리 모두가 하게 된 성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990년 10월 3일 그때 독일이 통일을 완성하고 통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독일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제도의 통일은 완성됐지만 아직도 사람의 통일로 가는 길은 완벽하지가 않고 멀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1990년 10월 3일, 바로 30년 전이죠. 독일이 통일될 때 당시 바이츠제커 서독 대통령이 통일되는 날 연설을 했었어요. 독일 통일의 날 연설인데요. 그 연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독 주민들에게 통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 방식을 다 바꾸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 사람의 능력을 벗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서 우리가 많은 부분 좀 존중하고 좀 지켜봐 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로 이제 서독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만큼 앞으로의 이 사람의 통일,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함께 어울려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생각들을 당시 이제 독일의 지도자들도 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목소리를 들어보지만 이제 서독 주민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제 구동독 출신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서독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우월감 같은 것들 좀 갖고 있다라든지, 괜한 불신들을 좀 갖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좀 자신의 자본과 돈으로 자기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와요. 최근에 환상 너머의 통일이라는 책이 발간이 됐는데, 이 구동독 지역 사람들이 지난 30여 년간의 독일 통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그곳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을 좀 전하면서 아직까지 제도의 통일은 완성됐지만 사람의 통일로 가는 길은 상당히 멀고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게 되죠. 독일 사례가 이럴 정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큰 차이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동서독은 분단 시절에도 굉장히 많은 인적 교류, 수백만에 달하는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서로를 이해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굴곡이 좀 있죠. 많은 교류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또 한 10여 년 가까이 단절된 기간도 있고, 또 2000년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주 오랫동안 교류도 못한 채 그렇게 지내왔던 경험이 있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계기도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게 중요한 차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동서독은 서로 상호 간에 거대한 전쟁을 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저희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적대감들이 우리 마음속에 좀 남아있게 됐고, 오랜 냉전 기간 동안 또 대결을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불신도 크고, 무엇보다 아직 그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킨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휴전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싸웠던 기억도 강렬하고, 그리고 그걸 화해할 시간과 어떤 공간도 부족했던 것이 우리 남북한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 않고 많이 가져왔던 동서독조차 이렇게 30년이 흐르도록 서로가 완전히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상호 이해해주는 그런 통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성찰이 있다면, 우리도 조금 더 우리 통일 문제를 좀 더 사람의 통일, 사람과 사람이 존중하고 어울릴 수 있는 통일에 대해서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들었고요. 결국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학문 문화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생각과 표현과 그리고 걸어온 길과 또 도리에 대해서 오랜 시간 탐구해왔던 인문학으로부터 어떤 통일과 평화의 지혜를 구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문학의 눈으로 본 통일이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에서 요즘 좀 많은 울림을 주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문학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통일의 지혜, 평화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지 이제 차근차근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째, 통일의 이유와 관련돼서 우리 많은 교육들을 하죠. 통일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을 또 설득하고 많은 토론을 나누게 되는데, 이 통일의 이유와 관련돼서 우리가 인문학적 시각으로 이유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측면에서 반성할 부분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 할 얘기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일교육할 때 통일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필요 없다고 대답하는 친구들을 설득할 때 많이 동원하는 어떤 논리나 이유가 이런 거겠죠. 통일되면 잘 살 수 있다. 남북한이 평화롭게 지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에게도 많은 직업 창출의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경제적 이익들을 취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분단 비용을 극복하고 통일의 편익을 취하는 길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측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뭐 IMF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대 금융위기도 있었고, 최근에 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경제적 조건에 대한 불안정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대안들을 찾으려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평화와 통일이 그런 것들을 가져다 수 있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실제 학교 현장이나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부딪혔던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들을 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통일의 이유로 그렇게 경제적 실익과 이익을 많이 강조하시면 역으로 통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오히려 나에게 경제적 손해가 오고 많은 부담이 든다면 그럼 통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린 사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까 같은 논리와 이유만으로 통일을 얘기할 때는 별다르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리하자면 미래에 다가올 어떤 이익들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를 많이 설득해가고 있는데, 윤리적 차원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아까 인문학적 지혜를 우리가 좀 구해보자고 하는데, 속담이 과거 좀 인문적 지혜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윤리학이죠.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중요하고 경제적 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을 위해서 경제적 조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경제적 조건들이 먼저 마치 목적인 양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게 되고, 그런 걸 이제 윤리학에서는 이런 속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람의 가치와 어떤 뭐 삶의 조건 이런 것들 더 많이 강조하게 됐는데요. 요지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도 현존하는 고통에 주목해서 현존하는 고통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평화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인문학의 눈으로 통일을 보는 사람들 또는 통일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제 통일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 지혜를 구해보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산가족의 고통은 다가올 미래의 경제적 실익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계속 만남을 지금 못하게 하고 서로 교류하고 상봉하지 못하게 한다면 해소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북한에서 지금 식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조건의 어려움 또는 뭐 보건 의료 상태의 좀 열악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당장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 상처기도 하고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이러한 현실들을 개선하고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와 통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마치 조금 낡은 얘기인 것처럼, 이산가족 얘기를 꺼내면 되게 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통일과 평화가 과연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각자가 경제적 실익과 이익들을 중심에 두고 나의 이익 중심으로 사유하게 되면 그런 통일과 평화가 설령 오더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로 펼쳐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쾌락은 지연시킬 수 있지만 현존하는 고통은 즉각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어떤 윤리학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오랜 역사 동안 강조하고 있던 이 문제의식을 우리 통일을 풀어가는데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받아안아 보자. 그래서 이제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이 우리 평화와 통일의 핵심적인 이유라는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좀 낡아 보이고 옛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지 못할 것 같다는 불신 때문에 자기 선입견이죠. 강의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 못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초중고생들 조사를 해보면 통일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나라의 국력이 강해지고 굉장히 좋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 같으니까 통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응답지를 쭉 살펴보다 보면 1등은 항상 사이좋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통이나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자는 목소리가 나라의 국력을 강화시키자는 목소리 못지않게 나오고요. 학생들의 생각이나 우리 얘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평화라든지 어떤 윤리적 고통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많이 맞닿아 있는데, 정작 이야기를 하는 저희들은 그들 앞에서 통일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 이런 어찌 보면 확신할 수 없는 장밋빛 미래만으로 그것들을 설득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성찰들을 좀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명제는 천천히 상호 이해를 넓혀가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 통일이 천천히 이루어져야 하는가? 시급한 통일, 성급한 통일보다 가급적이면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져야 하는가?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전쟁이죠. 전쟁. 우리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쌓여 있었던 수많은 적대감들, 70년이 넘게 이어져온 서로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적대의식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동서독은 상호 전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직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불신도 많고 위협의식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괜히 동독 사람이 서독 지역에 갔을 때, 서독 사람이 동독 지역에 갔을 때 지금 이미 한 국가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적대성들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하게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어떤 진전돼 갈 경우에는 구원이라고 하죠. 과거 우리가 서로 그 상처 입었던 원한들이 막 마음에 떠오르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한, 또 북한 주민은 남한 주민에 대한 어떤 대결적 언사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력 격차까지 이제 포괄이 되게 되면 점점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역시 통일을 단계적으로 좀 나눠가지고요. 급작하게 완성된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들기보다는 1단계에서 화해 협력을 긴 시간 동안 하면서 서로의 상호 적대의식들을 완화시키고요. 2단계는 연합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가 서로 수많은 협력 사업들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도 취하고 사회문화적 이해들을 높여나가는 과정들을 좀 쌓아나가고, 이것들이 무르익고 주변국들이 우리 통일과 평화에 대한 지지들도 많아지고, 이런 이제 기회가 열리고 공간이 열리고 국민들이 그 시절에 선택을 하게 되면 완성된 통일국가를 만들자. 이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아닌데 저는 이 통일 방안 자체에 이미 인문학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의 심리적 적대감이라는 것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혜들을 반영하고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통일 방안을 가지고 천천히 통일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하면서 우리가 주되게 해야 될 것은 상호 이해라는 것이 또 인문학에서 우리 통일과 방법론과 관련돼서 주는 또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상호 이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문화주의를 많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교육하고 강의하고 있지요, 지금. 그런데 이제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를 개별적으로 좀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문화주의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울려 살고 있는데 한 지역에서 당신네 문화를 내가 존중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신네 문화와 생활 양식, 사고방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걸 뭐 크게 내가 방해할 생각도 없다 이렇지만 적극적으로 교류해서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만들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의 문화가 스며들어가는 것까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고하지 못한다는 좀 평가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상호 문화성이라는 걸 강조하는 분들이. 상호 문화성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상호 문화주의자들은 다문화주의에서 한 걸음 나아가자. 파키스탄, 네팔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건 파키스탄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그들이 또 한국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건 당연하지만 함께 살다 보면 공통의 문화적 자산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자. 이게 상호 문화성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자꾸 이렇게 세워놓기보다는 컨테이너의 문을 열자는 건데요.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관용과 환대의 차이도 인문학자들이 많이 강조하는데 관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항상 다수자는 소수자를 배려하고 관용할 수는 있는데 그 소수자가 언젠간 다수자가 될 거라는 전제는 별로 이렇게 마음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즉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나 갑이잖아요. 외국에서 이민해 오고 이주해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관용을 베풀 수는 있지만 결국 그들로부터 내가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받거나 크게 영향받을 거라는 생각들을 잘 하지 않죠. 근데 환대라는 개념은 갑을 관계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걸 자각한 사람들이 타인에게 보여주는 태도라고 하거든요. 이건 관용과 좀 다르죠. 환대는 남북 관계로 비유해보면 남한이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월적인 어떤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또 북한이 또 그런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언젠가 미래엔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치관, 태도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이것들이 대등한 우월적인 어떤 그 우월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어떤 가치고 문화라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 대등한 가치와 문화가 서로 교류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힌 다음에 어떤 공통의 문화적인 자산들까지 만들어가는 데까지 노력해보자. 이게 이제 상호 문화성이거든요. 이건 우리 남북 관계를 적용할 때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남한이 결국에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면 서로 생각의 어떤 외연들을 함께 좁혀나가고 그 폭을 넓게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깊이를. 그런 맥락에서 상호 이해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에는 독일이 우리에게 좋은 선례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베트남도 역시 무력 통일은 절대 안 된다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줬듯이 그런 맥락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게 인문학이 통일의 방법론과 관련돼서도 주는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는데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얘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좀 그것도 역시 단계적으로 또는 상호 보완적으로 두 개의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평화를 제도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마음속의 평화를 내면화시키는 것이겠죠. 평화의 제도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고 우리 정부와 또 당국과 북한과 미국이 많이 노력을 해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성과들이 나오겠지만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북한 주민에 대한 적대감이라든지 우월감이라든지 이것들이 계속 상존하게 되면 평화의 내면화로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정착을 만들어내는데 저희는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강의했던 인문학의 지혜 또는 통일 인문학 여러 가지 시각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서
평화를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 모두 노력하고 함께 이런 과제들을 실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